네, 자 반갑습니다. 홀짝 박사, 네 김우석입니다. 자, 이 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하나 싶었더니만 또 다시 내려앉고 오늘 특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제법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자, 시장 어디까지 하락을 좀 열어놔야 되는지 또 이번 위기를 기회로 대응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이번엔 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우리 한국 정치 첩첩산중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자, 먼저 시장 위치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2,500에 있던 우리 코스피가 최근 2,000포인트를 막 깼다가 올렸다가 깼다 올렸다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을 되는가 했더니만 오늘 또다시 2,164포인트까지, 2,064포인트까지 2,050선을 또 위협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한국 증시가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2,500포인트에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쭉 빠졌던 이유가 일단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빠졌던 거죠. 지난해 6월 달부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고요. 한번 깜짝 놀라서 내려앉았다가 만나서 어떻게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잠깐 멈춰 있다가 지난해 10월 달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확전으로 가면서요. 우리 한국 증시를 포함한 이 글로벌 증시 전체를 끌어내리면서 우리 한국 증시 2,000포인트를 잠시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올해 연초에 미국과 중국이 잠시 휴전을 하고 대화에 좀 나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그 기대감에 2,000포인트 깼던 증시가 2,2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만은 과연 대화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과 경계감 때문에 좀 박스권이 나오다가 지난 5월 달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또 결렬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아 버렸고요. 자, 하지만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 우리 뭐 매도 여러 번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죠. 한국 증시 2,000포인트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2,000선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렬이라는 어떤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5월 달 증시 내려앉았다가 이번에 2,000을 깨지 않았어요. 2,050을 싹 깼다가 좀 안정을 찾는,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함께 또 만난다더라라는 기대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줬습니다만은, 자, 이게 또 7월 달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미중 간에는 임시 휴전을 통해서 대화를 한번 나서보자라는 분위기가 잡히긴 잡혔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가 지난 연초에는 잠시 휴전하고 90일 안에 어떤 결정을 만들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휴전은 하되 기한이 명시가 되지 않았죠. 하다 보니까 뭔가 사태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던 데다가, 자, 여기다 돌발악재가 하나 터져버렸네요. G20 정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 21일 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참의원 선거 전에는 이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지난주 증시도 끌어내렸습니다만은 이 주말 동안에 관련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국 증시 오늘 크게 끌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뭐 지금 분위기라면 2,050선은 한번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 깨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한일 간의 무역 전쟁,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역 전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 보복, 자, 이 부분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상식선에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일본이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분을 한국에다가 아직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수출은 하되 이제는 심사를 거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 일련의 일정들을 감안하면 조금 경계감, 또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흔들어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 IT 핵심 소재를 한국에다 수출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 부품을 갖고 또 완제품을 만드는 일본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겠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0% 가까이나 되고요.
대체제가 지금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흘러가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반도체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 경제에도 큰 위협이지만 일본에게도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가 되고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유럽 전 세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분위기가 확산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다시 또 대화에 나서주지 않을까. 다만 당장은 좀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 악재 강도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경계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라면 2050선은 또 다시 한번 깨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큰 위기에도 불구하고 2050을 깨면 어찌됐든 간에 하방을 좀 잡았던 이유, 최근에도 미중 무역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2050을 깨면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았던 이유. 자, 이 이유는 이미 한국 증시가 이러한 안 좋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미 충분히 주가가 좀 싸져 있는 위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요인들로 한국 기업들이 올해 실적은 참 많이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지금 한일 간의 어떤 이런 관계도 이게 뭐 장기화 가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좀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즉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2050선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하방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최근 단기간만 놓고 봤을 때 자, 2050을 위협하고 깬다는 얘기는 그만큼 악재 강도가 셌다는 얘기고요. 악재 강도가 셌다는 얘기는 온통 악재뿐이란 얘기죠. 이 악재에 벌벌 떨면서 2050선 이하에서 주식을 버렸다면 지나서 보면 잘한 방법은 아닌 것 같죠. 어찌 본다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조금 물려 있어야 될 구간이 2050선, 즉 힘들더라도 인내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금이 좀 있는 분이라면 위기를 좀 기회로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아무튼 일본의 이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 보복, 돌발 악재가 터졌는데 이 악재의 어떤 강도가 아직까지는 많은 이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라면 일단 2050선 한번 깰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하시고요. 다만 2050이 깨지더라도 이게 뭐 2000을 깨고 1800 깨고 이렇게 갖다 엎어질 만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전과 마찬가지 2050을 깼다가 어느 정도 또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일 거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위기도 결국 지나보면 당장은 아픔이 있겠지만 이번 위기도 결국 지나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왕이면 뭐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이렇게 또 내려앉는다면 우리가 연초에도 봤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이 내려앉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져도 2050선 이하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접근했을 때는 지나보면 기회였던 경우가 많죠. 이런 맥락에서 이번 위기도 결국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이왕이면 똑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좀 흔들리더라도 올라갈 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희망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이 급등주가 탄생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떤 기업에 좀 주목해야 될지 종목들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급등주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라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가총 1, 2등 기업 바로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요즘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기간을 길게 놓고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과거에 급등했던 추억이 있었던 기업이네요. 삼성전자는 2016년도에 한 해 순이익이 약 18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18조 벌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44조 원을 벌었죠. 이익이 2배 이상 벌면서요. 주가도 2배 이상 2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까지 2배 이상 날아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었고요. 자, SK하이닉스도 2016년도에 SK하이닉스가 2조 9천억 벌었는데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모든 비용을 다 뺀 순이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SK하이닉스도 한 2조 9천억 정도 벌었는데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연간 15조 원을 벌었습니다. 1년에. 이익이 거의 뭐 5배 가까이 늘었죠. 주가는 한 4배 가까이 급등을 하는 부분을 보였죠.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작전주는 아니니까 뭐 세력들이 건드릴 만한 조그만 기업은 아니니까
이들 두 개 기업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18조 벌 때는 18조 버는 걸 반영하고 있다가 44조 버는 분위기면 그걸 따라가고,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22조밖에 못 번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좀 내려앉아 있던 상황이고, 다행히도 미중 간의 마찰 강도 좀 완화되고 한일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확전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라면 내년에 한 30조, 또 그 다음에는 좀 더 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반동을 주다가 뒤로 꺾이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꺾인다면 좀 찬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조 9천억 벌던 게 10조 벌다가 15조 벌면서 아예 뭐 급등을 했었죠. 이러다가 결국 올해 SK하이닉스가 미중 무역 마찰의 피해를 봐서 올해 한 3조밖에 못 벌 것 같다고 해요. 엎어져 있는 상태고요. 3조 벌면 원래 더 빠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미중 무역 마찰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하반기, 또 하반기보다는 내년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러면 반도체 실적도 내년에 다시 한 6, 7조 정도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한 10조까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좀 빠진 상태에서 좀 멈춰놓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뒤로 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난해보다 올해, 또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또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뭔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올해는 안 좋지만 올해보다 내년도는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이라면, 나는 이걸 믿고 있다면, 또 이렇게 나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위기를 좀 분할해서 기회로 봐야 될 만한 핵심 우량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다 이제 복병이 하나 터진 게 일본의 경제 보복인데, 역시 이 부분 역시 아직은 완전히 수출을 금지한 건 아니죠. 최악으로 간다면 지금 이제 뭐 수출 금지, 수출을 갖다 이제는 심사를 하겠다라는 관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을 안 한다든가, 핵심 소재를 수출 안 한다든가,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핵심 소재 쪽으로만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전방위적으로 산업적으로 확대된다든가, 이로 인해서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막 터진다든가, 자, 이러면은 조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미중 간에 이렇게 터지는 부분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시장에서는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뭐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는 부분들은 약간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거든요. 정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하고, 이 차질로 인해서 지금 한국도 힘들어지겠지만, 이 반도체를 갖고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 일본 경제도 박살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나아가서 이 부분은 한일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것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일본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관점보다는 좀 정치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당장은 수출 금지된 건 아니고 심사 기간을 갖겠다라는 관점이니까, 뭔가 이 현 정부에서 좀 잘만 노력을 해준다면 좀 시끄러운 사태로 가는 것은 좀 방어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런 맥락이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꺼져 내려온다면 좀 기회로 보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무거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에 이익이 한 100% 느니까 주가도 100% 올라가고, 이익이 한 3~4배 늘으니까 이 주가도 한 3~4배 느는 것처럼 지금은 뭔가 이익이 올해 많이 주는 걸 반영하고 있지만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주가는 추세적으로 꺾이기보다는 하방을 잡고 천천히 좀 돌아서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요즘 많이 부러웠던 종목이 통신 장비주 쪽이죠. 5G 통신 장비. 지금 뭐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실 뭐 시장 하락한 거하고 대비해서 보면 뭐 별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개 기업을 보면서 뭐 이 두 개 기업을 좀 사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 두 개 기업을 보면서 저희가 느껴야 될 부분은 지난 연말에 미중 간의 무역 마찰도 있었고, 또 뭐 3월 달에도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던 바가 있죠. 뭐 당연히 KMW나 오이솔루션도 그 당시 주가는 이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로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온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KMW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한 800억 벌고요. 뭐 내년 한 1조 정도, 죄송합니다. 내년에 한 1000억대, 내후년이면 한 1300, 400억 벌 것 같다. 야, 한 1300 벌면 한 1조 3, 4천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가 1조 5천억이거든요. 이래서 이 원리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난해는 한 200억대 정도밖에 이익을 못 냈습니다만은 올해 한 400억 정도 벌고, 그 다음에 또 내년이면 6, 700억, 내후년이면 800 가까이 벌 것 같다. 800억 정도 벌고 난 다음에 거기서 추가 성장은 뭐 설마 800억, 이제 내년이 한 600억이고요. 내후년에 한 800억 정도 뜨는데 추정치가. 내후년에 한 800 벌고, 그 다음에 또 막 1600 벌고 2600 벌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비록 지난해 200억 정도 벌었지만 올해 한 400 벌고 내년에 한 6, 700 벌고 내후년에 한 800억. 그래 한 800억대 정도에서는 약간 이제 이익이 좀 멈출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한 800억 대비 한 8배, 8, 6, 2, 48, 한 4,800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4,800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이렇게 끌고 왔던 거예요. 제가 연초에 이 5G 통신 장비주들이 어쨌든 올해 이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5G 관련된 설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관련된 이 장비주들이 매출이 막 늘 거니까 뭐 올해 사상 최고, 내년 사상 최고, 내후년까지도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거다. 대충 이익이 한 1,400억 나오는 수준이니까 한 1조 4천억까지. 오이솔루션 한 800억 나오는 수준이니까 요거는 조금 할인 거래를 해서 한 8배 수준, 4,800까지, 이까지는 갈 것 같다. 찬스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자, 지나서 보니까 어떤가요? 시장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뭐 미중 간의 마찰이 터지든 뭔 일이 있든 간에 이익이 많이 늘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그때가 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저희가 찾아야 될 부분은 바로 제2의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 지금 이들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치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자니 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올라가자니 미리 좀 선반영했고 해서 좀 박스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기회로 보자라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앞으로 이게 좀 많이 늘 건데 지금 주가가 아직 뭐 눈치를 좀 못 채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게 없는가 잘 찾아 나선다면 이번 위기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제가 연초에 이 시간에 자주 언급을 드렸던 기업들이죠. 파토론이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 한 800억 정도 이익 나오는 분위기예요. 원래 적자였던 기업인데 한 8천억은 가야 된다. 8천억이 여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주가 이렇게 또 급등을 했던 거고 뭐 파워로직스 다들 알 겁니다. 이 삼성의 1차 밴드죠. 카메라 모듈 쪽도 하고 2차 전지 보호회로도 하는 기업인데 뭐 작년에는 200억대 정도밖에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올해 한 4, 500억대, 내년에도 한 5, 600억대. 거기다가 거의 뭐 한 내후년 정도 보면 거의 시장에서 한 600억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막 600억 벌고 또 600억 이익 내고 또 1000억 벌고 2000억 벌고 이런 사이즈는 아니니까 그다음 600억 정도에서는 약간 이익이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600 대비 10배, 6천억은 좀 그렇고 조금 할인해서 8배, 8, 6, 2, 48, 한 4,800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4,800 여기 14,000원이죠. 그래서 요 14,000에다 줄을 꺼놓고 저희가 이런 자리가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뭐 일본 때문에 빠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한 이쯤 오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IT 기업들 빠지는 논리가 그런 논리거든요. 결국은 지금 뭐 사실상은 이익이 좀 잘 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한국의 어떤 주요 핵심 제품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이걸 가지고 만드는 모든 핸드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고 이러면 이게 좀 덜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들 기업들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이유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한일 간의 어떤 이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듯이 그렇게 장기화되기보다는 조금 수습을 좀 거쳐 나가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빠졌던 게 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이미 고점은 저는 쳤다라 보기 때문에 뭐 이전처럼 또다시 이게 뭐 고점을 뚫고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은 하지만 실적이 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이쪽은 오히려 단기 반등을 좀 노릴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가 남북경협주들이 지난해 4월 달이었죠. 남북경협 이슈가 빵 터지고 난 다음부터 뭐 우리가 국내에서 대표적인 남북경협주 하면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는 뭐 아난티를 포함해서 또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또 철도 쪽에서는 대하TI, 뭐 개성공단 쪽에서는 뭐 좋은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들 기업들도 남북경협 이슈가 불거지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잔뜩 올랐다가, 또 실망스러운 얘기 나오면 또 빠졌다가, 또 만난다더라 하면 또 올랐다가, 뭐 만났는데 아무런 성과 없으면 또 빠졌다가,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봤던 5G 통신 장비주나 또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은 자, 실질적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또 올해 대비 내년, 또 내년 대비 내후년 정도까지는 일단 실적 사이클이 이미 사실상은 중간에 큰 돌발악재 아니라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남북경협주는 조금 개념은 틀리죠.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이 잘 돼서 정말 어떤 수혜를 본다면 이만큼 이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치를 붙여봐도 조금 사실 오버슈팅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하TI나 좋은 사람들을 제가 최근에 9,000원대 부근에서 이 주식을 사면 영원한 상투가 될지 모른다. 좋은 사람들도 한 6,500원, 7,000원 라인에서 이 주식을 한 7,000원 라인에서 사면 영원한 상투가 될지 모른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자, 그 말씀 왜 드렸냐 하면, 자, 대하T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회사는 1년에 지금 한 1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뭐 한 100억 정도 벌면 대부분 주가들은 한 1,000억대, 10배 정도인 1,000억대에서 거래되는데, 이게 남북경협이 잘 돼서 일거리가 생겨서 앞으로 한 700억 정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한 700억 벌면 설마 700 벌고 뭐 1,400 벌고 2,000억 벌고 이까지는 안 갈 거니까, 야, 지금 100억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한 700억 정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남북경협이 잘 된다면. 그럼 뭐 700억 10배인 7,000억 가도 되겠네 하고 달린 거거든요. 여기가 시가총액으로 한 7,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이까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북경협이 잘 된다는 가정과 두 번째 잘 되고 실질적으로 철도 부분에서 이 회사가 실적이 100억 벌던 게 700억 벌었을 때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경협이 잘 된다는 것과 그 수혜가 그대로 이 회사에 이어진다는 걸 반영한 주가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남북경협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잘 된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실적이 과연 700억씩 나올까? 제가 봐서는 한 3, 40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 가격은 올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이미 상투를 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어느 정도 좀 심하게 빠지면 아직은 우리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관련된 기대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일정들이 좀 잡히면 좀 낙폭가대 반등 나오고 좀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고점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다시 올라가도 이제 이 가격까지 가기는 좀 힘들 거고요. 낙폭가대 반등 주고 또 실망스러움 또 빠졌다가 또 낙폭가대 반등 주는 뭐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원래 뭐 적자 내는 해도 많고 1년에 뭐 벌어봐야 한 3, 40억 정도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만약에 남북경협이 잘 된다면 한 300억 벌 수 있을까? 만약에 300 번다 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 3천억 정도 수준이겠죠. 이 3천억이 주가를 환산하면 한 8천원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미 이 가격은 300억 정도 번다는 걸 반영한 건데, 실제로 남북경협이 잘 되고 개성공단의 어떤 재가동과 함께 막 수혜를 본다 하더라도 300억 벌지는 못할 것 같지만, 만약에 번다 하더라도 이미 이건 다 반영한 주가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막상 남북경협이 잘 되고 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또 몇 개의 개성공단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더 생기고 해서 좀 수혜를 본다 하더라도 300까지는 아닐 것 같고, 막 끽 해봐야 뭐 150억 정도가 아닐까. 이러면 150억이면 10배, 1,500억이면 지금 주가거든요. 하니까 어찌 본다면 이것도 이미 상투는 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등한 기업들을 보면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적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요런 이슈 때문에 돈 좀 잘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서 꿈틀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약간 테마성 기업들은 위에서 쫓아 들어가면 자칫 큰일 날 수가 있지만, 뭔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위치, 주가는 별로 비싸지는 않은데 이런 가능성이 한번 부각될 만한 시점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선 테마주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해마다 대선을 앞두고 1년 전에 총선이 있죠. 보통 총선을 앞두고 나면 총선을 앞두고는 보통 이제 대선 관련된 기업들 총선 앞두고 지금 뭐 2012년 4월 달 총선이 있었고요. 2016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 또 뭐 내년 4월 달에 또 총선이 있는데 보통 총선을 앞두고는 대선 관련주들이 혹시나 뭐 이분이 대선 뭐 대통령이 된다면 이 기업 좀 수혜해 보지 않을까 또는 영원한 우리 저출산 관련된 기업인 또 대선 임박해서 또 출산 장려책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또 바짝 올랐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안 되면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아무리 정부에서 저출산 장려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일단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놓으니까 이게 뭐 별 수혜가 안 된다라면 다시 꺼지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붙었을 때 들어가면 큰일 날 수가 있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는데 붙기 전이라면 또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접근 방법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위기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대응하는 방법은 과연 이 회사가 뭐 지금 대비해서 향후 한 2, 3년을 내다봤을 때 조금은 더 길게 한 3, 4년까지 내다봤을 때 어쨌든 지금보다 이익이 늘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퀘션 마스크 한번 질문을 주시고요. 지금 뭔가 지금보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3, 4년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을까? 자, 그런 기업이라면 지금 주가가 크게 비싸지 않다면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뭐 대선 테마주라든가 우리가 남북경협주 봤던 것처럼 주가가 아주 크게 비싸지 않은 상태라면 기대감이 있다면 좀 꿈틀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염두를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저는 좀 장기화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서로가 실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처럼 길게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우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너무 내가 놀랐었구나 하는 분위기로 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한번 느낀 바가 있겠죠. 야, 일본 지금 이번에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 소재들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위험했구나.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약간 기술력이 있는 중견 기업들 중에 어떤 이 핵심 소재를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정부 지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고 삼성그룹이나 이 그룹사 차원에서도 이 모든 이 국산화를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미래에 더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오히려 이번 위기가 좀 어찌 본다면 좀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종목들 뭘 하는 회사인지 또 어떤 차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종목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1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FST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회사는 이 반도체 펠리클과 칠러를 하는 기업인데요. 메인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이 포토마스크고 이 포토마스크에 또 보호막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소재입니다. 계속 소모품 쓰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향후 10년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어쨌든 간에 133조를 투자하겠다. 이 얘기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요.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게 요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대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거의 한 7배 정도가 더 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FST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 EUV 장비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장비들이 어찌 본다면 또 약간 좀 만들기가 어려운 아주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파트인데 요 FST의 자회사 중에 이솔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EUV 장비를 개발했다라고 공시를 한 바가 있어요.
어찌 본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 펠리클 관련된 부분이든 또는 EUV 장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일본의 의존도를 앞으로 좀 낮춰나가기 위해서 삼성의 1차 협력사들 가운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앞으로 좀 전폭 지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오히려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169억 정도 벌었고요. 올해 한 23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내후년이면 한 300억 훌쩍 넘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파트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300억에 10배만 해도 3천억인데 할인해서 8배만 해도 3824, 2,400억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많이 빠져서 한 1,400억대가 돼버렸으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좋은 좀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관계된 자회사가 또 내년 초에 기업 공개하는 일정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도들이 많은 기업들이니까 요 FST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하나하나씩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힘들지만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